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는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던 유동성의 파티가 끝나고 검은 목요일이라는 이름의 심판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곤두박질 칠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증시 폭락을 넘어 전 세계를 10년이 넘는 기나긴 암흑 속에 몰아넣은 대공황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공황을 교과서 속 박제된 역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기시감을 느낍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지표들은 1929년의 그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대공황이 과잉 생산과 주식 거품에서 비롯되었다면 현대의 위기는 전례 없는 부채와 무너진 화폐 가치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며 위기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 대가로 찾아온 것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가계 및 국가 부채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감춰진 가계부채 2천조 원의 무게, 그리고 급격하게 요동치는 환율과 금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이 다큐멘터리는 1929년 대공황의 타임라인과 2020년대 현재의 경제지표를 정밀하게 대조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을 추적합니다.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밀려오기 전 바닷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그 고요한 순간을 직시하려는 노력입니다. 평행이론처럼 맞물리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충격의 실체를 파악하고 생존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폭풍의 전조, 그 실체를 이제 공개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광란의 20년대는 유동성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부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라디오와 자동차 같은 신기술의 보급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은 사기만 하면 오르는 마법의 지팡이였고 레버리지는 부를 증식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 시기의 분위기는 팬데믹 이후 2020년대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시장에 풀리면서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치솟았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FOMO 현상이 몰아쳤고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대출을 극대화하여 투기적 자산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경고합니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는 유동성 파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의 생산 과잉이 재고 축적으로 이어졌듯 현대의 과잉 부채는 소비 위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 바로 붕괴의 직전이었다는 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품의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항상 금리라는 방아쇠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대 말 미 연준은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저금리에 취해 있던 시장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금리는 자금줄을 마르게 했고 이는 곧바로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상황 역시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던 저금리 기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웠고 이를 잡기 위해 단행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지탱하던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동결하며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지갑을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부채를 갚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오히려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다시 부채의 무게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역시 영끌족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자산을 던져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마진 콜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동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해뿐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1929년 뉴욕의 붕괴는 당시 근본위제라는 사슬로 묶여있던 전 세계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오늘날은 달러 패권과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 그 연결고리가 훨씬 더 견고하고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과도한 외채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으나 반복되는 포퓰리즘과 부채 관리 실패로 국가 부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터키 역시 비상식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해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며 서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초기 징후를 무시하고 우리만은 다를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채무 위기 역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아래서 경쟁력을 잃은 국가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거대한 도미노와 같습니다. 한 곳이 쓰러지면 그 충격파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약한 고리에 놓여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기업 부채의 폭발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당시의 고통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그때보다 더 질이 좋지 않습니다. 위기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가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액수는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과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치면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은 생명선과 같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화 유출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1997년의 위기가 외환 부족이라는 단기적 쇼크였다면 현재의 위기는 인구 절벽과 저성장,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채가 결합된 장기적인 침체, 즉 한국판 대공황의 징후를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이 보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플로리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듯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금리를 등에 업은 무리한 대출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미분양이 쌓이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타격을 입고 이는 결국 제1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 매각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하향 나선형 구조를 만듭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역시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는 증발하는데 빚은 그대로 남는 상황. 그것이 바로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경제적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품의 막바지에서 누군가 마지막 폭탄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이는 수치상의 통계가 아니라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식비를 줄이고 학원비를 끊어야 하는 수천만 명의 비명입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도 할부 구매를 통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사들이며 풍요를 즐겼지만 불황이 닥치자 그 할부금은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영끌과 비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기에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무리한 채무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갑이 닫히니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라는 이중구에 시달리며 폐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며 사회 전반의 활력을 앗아가는 근본적인 붕괴를 뜻합니다.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대공황기 사회 혼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지금 그들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까 우려됩니다. 재정정책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와 세수 결손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 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 정부는 초기에 긴축 재정을 펼치며 위기를 키웠던 과오가 있습니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입니다. 정부가 특정 섹터에 자금을 지원하면 다른 쪽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의 왜곡은 심화됩니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국가 신용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미봉책들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뒤로 미루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삼킵니다. 대공황 당시 뉴욕 거리에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천 명이 줄을 서는 브레드 라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현대판 브레드 라인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대신 마감 할인 편의점 도시락을 찾고 취미 생활과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률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구직단념은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세대 간의 자산 격차,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았듯 경제 위기는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 뒤에는 무너진 자영업자의 눈물과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위기를 수치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낙관론입니다. 집값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 정부가 어떻게든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생존의 핵심은 현금 흐름과 유동성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자산이라도 현금화할 수 없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짐이 될 뿐입니다. 부채 비중을 최소화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1929년의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시장의 신호를 냉정하게 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절실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빵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에 내 자산을 통째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나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해도 사라지지 않는 숙련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변화하는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야말로 최후의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투매에 동참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대신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현대 경제 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과거 대공황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듯 지금의 세계도 각자 도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공급망의 분절을 가져왔고 이는 저물가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언제든 살려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비리츠 국가들의 움직임은 글로벌 통화 질서의 균열을 예고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되거나 무역 장벽에 가로막힐 때 그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거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의 엔진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100년 전 대공황이 국제 질서의 재편을 가져왔듯이 지금의 위기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산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내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 그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과도한 탐욕이 빚어낸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진 뒤 찾아오는 처절한 조정의 과정입니다. 대공황은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과 금융 규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 역시 대한민국 경제가 부채 중심의 가짜 성장에서 벗어나 체질을 개선하라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외지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집합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섭니다. 1929년에 암흑을 뚫고 나온 인류가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었듯 우리 역시 이번 위기를 통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처럼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에만 침잠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자산과 삶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겨울은 길겠지만 준비된 자에게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